안녕하십니까. 전학특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2020년 10월에 시행된 폐기물 처리 산업기사 제3회 기출보건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교재 문제 1번을 보도록 하십시오. 자, 문제 1번에 보면 월열식을 이용해서 선별 효율을 계산할 때 유리와 캔 중에서 선별 효율이 큰 것은 어느 것인지 계산하시오. 자, 지금 왼쪽에 있는 이 값이 투입량이 되겠죠. 자, 그리고 회수량, 그리고 제거량입니다. 자, 그러면 월열의 선별 효율 구하는 식을 보시면 xc 나누기 xi 곱하기 y0 나누기 yi 곱하기 100이에요. 그러면 x라는 것은 회수 대상 물질, y라는 것은 비회수 대상 물질, c라는 것은 회수량, o는 제거량, i는 투입량을 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두 가지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유리를 회수하는 경우와 캔을 회수하는 경우.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투입량에서는 xi, yi로 표기했을 때 xi는 회수 대상 물질, yi는 비회수 대상 물질. 자, 그리고 제거량에서도 마찬가지 x0, y0로 나타냈을 때 x0는 회수 대상, y0는 비회수 대상. 그리고 회수량에서 XC, YC로 표현했을 때 XC는 회수 대상, 그리고 YC는 비회수 대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는 회수 대상을 유리로 놓고 하나는 회수 대상을 캔으로 놔서 우리가 선별 효율을 계산하게 되겠죠.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유리를 회수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리를 회수 대상으로 했을 때 선별 효율 구하는 식입니다. 그러면 XC라는 것은 여기서 XC가 유리가 되니까 18kg이 되겠죠? 자, 그리고 XI가 유리가 되니까 20kg. 자, 그리고 Y0라는 것은 비회수 대상이니까 캔이 되죠. 4kg. 자, 그리고 YI가 비회수 대상 물질, 캔이 되죠. 5kg. 따라서 계산하시게 되면 72%가 됐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캔을 회수 대상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회수 대상이 캔이니까 자, 먼저 XC 캔입니다. 1kg. 그죠? 그리고 XI 캔이니까 5kg. 그래서 1kg 나누기 5kg. 자, 곱하기 Y0 나누기 YI. Y0라는 것은 비회수 대상 물질이니까 유리죠. 2kg. 그리고 YI가 유리가 되니까 20kg. 그래서 2kg 나누기 20kg. 전체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2%가 됐어요. 따라서 회수 대상 물질을 유리로 하는 경우와 캔으로 하는 경우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놓고 계산한 다음에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러면 회수 대상의 선별 효율이 큰 게 뭐죠? 유리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캔의 선별 효율보다 유리의 선별 효율이 캔의 선별 효율보다 훨씬 크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개통도를 줬지만은 캔과 유리 두 가지를 줘서 회수 대상 물질이 X, 비회수 대상 물질을 Y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값을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선별 효율 계산식은 리에테마식과 월열식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에테마식과 월열식 두 가지는 반드시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2번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2번에 보시게 되면 직경이 5.0m인 트럼멜 스크린의 임계 속도를 계산하시오. 그럼 먼저 여러분들이 임계 속도 구하는 공식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죠. 임계 속도 NC는 루트 G 나누기 4파이의 제곱 R 전체 곱하기 60이에요. 그럼 G라는 것은 중력 가속도. 중력 가속도의 값은 9.8m/s의 제곱이에요. 따라서 중력 가속도 9.8m/s의 제곱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나누기 4 곱하기 파이의 제곱. 파이는 계산기 쓰니까 그대로 쓰시고 R이라는 것은 반경이에요. 그러면 직경이 5.0m란 말이에요. 그럼 반경은 2로 나눠주면 되니까 얼마가 되죠? 2.5m. 따라서 루트를 취한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하는 것은 세크를 분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곱하기 60을 하는 거죠. 따라서 계산하시면 18.91 rpm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조건에서는 왜 60을 곱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지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더 있죠. 뭐냐 하면
최적 속도를 계산하는 문제가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임계 속도만 계산을 했는데 최적 속도를 계산하시고 그러면 임계 속도를 계산한 다음에 최적 속도를 계산을 못하면 그럼 말이 안 돼요. 그죠? 왜? 임계 속도의 45%가 뭐가 되느냐 하면 최적 속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적 속도를 계산하시고 그러면 임계 속도를 지금처럼 계산한 다음에 0.45를 곱하게 되면 바로 우리가 계산하는 최적 속도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문제 3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3번에 보시게 되면 소각로의 배기가스의 배출량이 8,000kg/h이며 체류 시간은 2초, 소각로 내의 온도는 1000도씨이다. 이때 소각로의 최적을 계산하시오. 단 가스의 밀도는 1.293kg/s/m의 삼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최적을 계산을 하려고 하면 지금 최적의 단위를 보세요. 최적이라는 것은 미터의 삼성이잖아요. 그러면 배출 가스량의 단위가 미터의 삼성 per sec예요. 여기에 뭐를 곱하면 돼요? 체류 시간만 곱하면 뭐가 나오죠? 시간 없어지고 미터의 삼성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가스량을 미터의 삼성 per sec로 계산한 다음에 체류 시간을 곱하는 거죠. 그럼 문제 조건에서 지금 가스가 얼마 있어요? 배기가스의 배출량이 8,000kg/h. 이 8,000kg/h를 미터의 삼성 per sec로 전환을 합니다. 그러면 킬로그램을 어떻게 미터의 삼성으로 전환해? 그럼 단위를 바꿀 때 뭐를 써죠? 밀도를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 조건에서 가스의 밀도가 1.293kg/s/m의 삼성이 주어진 거예요. 따라서 항상 단위를 바꿀 때는 밀도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8,000kg/h에서 1.293kg/s/m의 삼성을 나눠주면 킬로그램 없어지고 s/m의 삼성 per/h라는 최적이 나오잖아요. 자, 그 다음에 hour를 뭘로 고쳐요? 세크. 자, 그리고 여기서 S라는 표준 상태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온도가 있어요, 온도가. 그죠? 소각로의 온도가 1000도예요. 그래서 표준 상태는 0도씨, 소각로의 온도는 1000도씨. 상태가 안 맞죠? 그래서 표준 상태 0도씨를 1000도씨로 바꿔줘야 되는 게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자, 온도를 보정하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최적을 보정하는데 지금 이 최적 아래쪽에 1이 생략되어 있거든요. 그럼 최적이 S/m의 삼성은 뭐예요? 표준 상태예요, 표준. 이게 표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제가 따로 나타내 볼게요. 자, S/m의 삼성이라는 최적이 나와 있는데 여기 이 값이 표준이란 말이에요. 그럼 온도를 보정해. 온도는 무조건 절대 온도예요. 그러면 분자 분모에 273을 적어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표준이 위에 있으니까 대각선으로 표준을 주는 거예요. 여기 표준이 와요. 여기에 현재가 오는 거죠, 그러면. 표준의 반대는 현재가 가야 되니까. 그러면 표준은 온도가 0도씨니까 보정 안 해도 돼요. 현재 온도만 보정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쪽에 지금 온도를 보정하면 돼요. 이게 온도를 보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표준 상태가 위에 있으니까 반대쪽으로 표준. 그러면 표준의 반대쪽에서는 현재 온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지금 여러분들 요 식을 정리하게 되면 S/m의 삼성 per/h가 되는 거죠. 표준이 위에 있어요. 그럼 대각선으로 보면 온도에서는 분모의 아래쪽에 현재가 표준이 오는 거죠. 그럼 현재는 위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 식을 보시면 돼요. 따라서 여기서 온도, 지금 몇 도죠? 1000도씨를 여기다 보정하는 거죠. 위에다가. 아시겠죠? 자, 그리고 hour를 세크로 보정하기 위해서 1시간은 3600초. 따라서 8.01 미터의 삼성 per sec가 됐어요. 이 값에다가 뭐를 곱하죠? 체류 시간. 체류 시간이 몇 초? 2초. 따라서 계산하면 16.02 미터의 삼성이죠.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온도를 표준 상태의 최적을 온도, 현재 온도로 1000도씨 온도로 보정하는 게 이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최적의 상태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서 표준이라고 하면 대각선으로 표준을 넣고 그 반대쪽에는 현재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온도는 절대 온도로 보정하기 때문에 절대 온도라는 것은 도시 온도 플러스 273이에요. 그래서 분자 분모에 273을 적어놓고 표준 온도는 0도씨니까 굳이 보정을 안 해도 되고 현재 상태에서만 온도를 1000도씨로 보정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건 아니겠지만 온도 보정도 여러분들이 상태에 따라서 꼭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4번입니다. 하수 처리장에서 하루 1000m의 삼성의 슬러지 비중이 1.03, 비열이 1.1kcal/kg 도시 25도씨입니다.
발생되어 혐기성 소화조로 유입되어서 처리된다. 혐기성 소화조로 중원 소화 35도씨로 가동되는데 소화조의 열 손실이 30%일 때 하루에 소요되는 열량은 얼마인지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소요되는 열량이라는 것은 슬러지에서 소요되는 열량이 나옵니다. 따라서 하루에 슬러지를 1000m의 삼성을 우리가 슬러지가 1000m의 삼성이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000m의 삼성 per day. 자, 곱하기 단위를 우리가 환산해 주기 위해서 비중량을 곱합니다. 지금 문제 조건에서 비중이 1.03이죠. 그럼 비중량이라는 것은 단위가 kg per m의 삼성이에요. 따라서 1.03이라는 비중량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얼마를 곱해주느냐? 10의 3승을 곱해주시면 돼요. 따라서 1.03은 1030kg per m의 삼성이 됩니다. 자, 여기에 뭐를 곱하느냐 하면 비열 1.1kcal per kg 도씨 곱하기 온도차. 지금 온도는 35도씨와 25도씨예요. 온도는 큰 온도에서 낮은 온도를 빼주면 되겠죠. 따라서 35-25도씨.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값이 뭐냐면 문제 조건에서 소화조의 열 효율이 나와 있어요. 자, 열 손실이 나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열 효율은 100%를 기준하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 조건에서 열 손실이 30%의 열 손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열 효율은 열 손실이 30%니까 열 효율은 몇 퍼센트가 되는 거죠? 70%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열 효율이 100%를 기준하는데 100%의 열 효율보다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소요되는 열량이 더 많을까요? 작을까요? 그렇죠. 열량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정했을 때 100 나누기 열 효율을 보정한다는 게 이 문제의 키포인트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문제 조건에서 열 손실이 주어지면 열 효율로 전환을 합니다. 그러면 100에서 열 손실과 열 효율을 더하면 100%거든요. 따라서 100에서 열 손실을 빼면 열 효율이 돼요. 따라서 열 효율을 보정을 했을 때는 지금처럼 100 나누기 열 효율 퍼센트를 해주는 거예요. 100 나누기 열 효율 퍼센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하시게 되면 1.62 곱하기 10의 7성 kcal per day라는 값이 나오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단위 환산을 해보면 지금 문제 조건 자체 내에서 비중량을 사용했을 때 밑의 삼성이 없어지죠. 그리고 여러분들 비열을 곱하게 되면 kg이 없어져요. 그죠? 자, 그리고 온도, 도씨와 도씨가 없어졌어요. 그럼 남는 단위가 뭐죠? kcal per day라는 단위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소요되는 열량을 kcal per day로 계산하기 위해서 지금 하루에 발생되는 슬러지량에다가 비중량과 비열을 곱한 것은 단위를 환산하기 위한 거죠. 하나의 기본 공식이지만은. 그리고 온도차를 곱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일반적으로 열 효율이 안 주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열 효율이나 열 손실이 안 주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서는 열 효율이 100%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처럼 열 손실이 주어졌을 때는 열 효율로 바꿔서 100 나누기 열 효율 퍼센트를 반드시 지금처럼 보정을 해 주셔야지 문제에서 정답이 된다는 걸 꼭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이번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5번을 보겠습니다. 탄소수소의 질량비가 85%, 15%인 연료를 100kg/h를 소각시키는 경우에 배기가스의 분석치가 CO2가 12.5%, O2가 3.5%, N2가 8.4%였을 때 매시 필요한 공기량을 S미터의 삼성 per hour로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여기서 매시 필요한 공기량이라는 것은 뭐냐면 실제 공기량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실제 공기량이라는 것은 이론 공기량의 공기비를 곱한 값이에요. 그래서 공기비를 공기과잉 계수라고 하거든요. 이론 공기량을 곱하면 이론 공기량의 단위가 S미터의 삼성 per kg이니까 여기까지 S미터의 삼성 per kg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론 공기량은 아니에요. 왜? 시간 단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뭐를 곱하느냐? 연료량을 곱하면 뭐가 되죠? S미터의 삼성 per hour.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위를 보고 공기량을 계산하는데 S미터의 삼성 per kg으로 계산하시오 그러면 실제 공기량 중에서 공기비 곱하기 이론 공기량을 곱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S미터의 삼성 per hour를 계산하라고 하면 연료량, 실제 공기량의 연료량까지 곱하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S미터의 삼성 per kg을 계산하라는 소리는
공기 과잉 계수가 공기 비예요, 줄여서. 그래서 공기 과잉 계수 곱하기 이론 공기량을 계산하라는 소리고, 여기에 S미터의 삼성 per hour로 계산하라는 소리는 공기 과잉 계수 곱하기 이론 공기량 곱하기 연료량을 곱해서 계산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단위를 꼭 봐야 돼. 자, 그러면 배출가스 분석치 CO2와 O2와 N2의 퍼센트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공기 과잉 계수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문제를 풀어요. 자, 공기 과잉 계수는 N2% 나누기 N2% 마이너스 3.76 곱하기 O2%예요. 그러면 N2% 자리에 84%, O2 자리에 3.5%를 대입하면 공기 과잉 계수는 1.1858이 나오죠. 자, 그리고 탄소가 85%, 수소가 15%, 원소 분석법으로 주어졌을 때 이론 공기량은 8.89C 플러스 26.67 H-8분의 0 플러스 3.33S로 계산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탄소, C가 탄소잖아요. 탄소가 85%니까 0.85. 자, H가 15%니까 0.15. 산소 없으니까 생략, S 없으니까 생략. 따라서 이론 공기량을 계산했어요. 자, 그러면 과잉 공기 계수 1.1858 곱하기 이론 공기량. 그럼 여기까지 단위가 S미터의 삼성 per 킬로그램이잖아요. 근데 정답에서는 S미터의 삼성 per hour예요. 그래서 연료가 100kg per hour. 따라서 연료량을 곱하면 킬로그램 없어지고 S미터의 삼성 per hour라는 단위가 나오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1370.43 S미터의 삼성 per hour라는 공급 공기량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공기량을 계산하라고 하면 실제 공기량을 계산하는 게 맞아요. 실제 공기량이라는 것은 과잉 공기 계수 곱하기 이론 공기량이에요. 근데 단위를 보고 여기에 연료량을 곱할 것인지 곱하지 않을 것인지를 판단을 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문제 6번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6번에 보시게 되면 함수율이 90%인 100톤의 셀러지를 탈수시키기 위해서 응집제를 고형 물량의 1%를 첨가한다. 응집제의 순도가 80%일 때 응집제의 소유량을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응집제의 소유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처리하는 셀러지량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처리하는 셀러지량이 100톤이에요. 그러면 톤을 킬로그램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얼마를 곱하느냐? 10의 3성. 왜 바꾸느냐? 정답에서 응집제를 킬로그램으로 계산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100톤은 100 곱하기 10의 3성 킬로그램입니다. 자, 그리고 응집제를 고형물의 1%를 첨가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함수율이 90%니까 고형물은 어떻게 계산하죠? 100-90% 또는 1-0.9. 그래서 고형물량은 1-0.9가 되죠. 자, 그리고 응집제의 첨가량. 응집제의 첨가량은 지금 고형물량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고형물량의 몇 퍼센트? 1%. 그래서 1%는 0.01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첨가하는 응집제는 순도가 몇 프로짜리? 80%짜리. 순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응집제가 약품이거든요. 약품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적게 들어가야 돼요? 많이 들어가야 돼요. 왜? 순도가 낮다는 소리는 그 순도가 낮은 숫자만큼 100%에서 100%를 기준했을 때 100%보다 작은 값이 나오면 불순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대신에 순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약품이 적게 들어가는 거죠. 반응이 잘 일어나니까. 그래서 순도를 보정할 때는 우리가 연료용 보정할 때도 마찬가지로 100 나누기 순도 퍼센트를 보정한다는 게 이 문제의 또 하나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응집제의 순도가 80%니까 100 나누기 순도 퍼센트, 다시 말해서 100 나누기 80%를 보정을 한다는 것. 따라서 계산하면 125kg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단위를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문제 조건에서는 고형 물량을 반드시 계산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응집제를 고형 물량의 1%를 첨가한다는 단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함수율이 90%니까 고형물은 100-90 또는 1-0.9를 우리가 고형 물량으로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 자체를 이해를 잘 해야지 문제를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문제를 이해를 해야지 실수를 하잖아요. 문제를 이해 안 하고 그냥 외워서 문제를 푼다고 하면
동일한 문제가 출제됐을 때는 관계없는데 문제를 조금만 순서를 바꿔놓는다 하더라도 실제로 다른 문제처럼 보이기 때문에 실수를 하기 쉬워요. 그래서 문제는 무조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7번 매립지의 고려 조건을 5가지를 쓰시오 돼 있어요. 자, 매립지를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매립시 고려 조건 5가지 또는 매립지 고려 조건 5가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매립을 하는 거나 매립지나 어차피 매립지에 폐기물을 넣는 걸 매립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매립시 고려 조건 5가지를 보시게 되면 일단은 쓰레기의 매립 용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야 되고 주민의 반대가 적어야 돼, 그죠? 그리고 공중 및 환경상의 피해가 어때야 돼요? 적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건설비 및 운영비가 저렴하고 경제적인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매립시 고려 조건이나 매립장의 고려 조건은 같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유독매체가 갖춰야 할 조건 5가지를 서술하시오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유독매체라는 것은 어떤 소각로에서 사용하죠? 유동층 소각로에서 사용하죠. 따라서 유동층 소각로는 직접 불꽃을 이용해서 폐기물을 소각하는 게 아니죠. 유독매체라는 모래에 열을 가해서 모래의 열을 이용해서 폐기물을 소각하는 방법을 우리가 유동층 소각로라고 그래요. 따라서 유동층 소각로에서는 유독매체로 사용되는 모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유독매체의 조건에 보시면 활성이 없어야 돼요. 활성이 없는 걸 비활성 또는 불활성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온도가 높기 때문에 잘 녹으면 안 돼요. 유독매체가 녹아버리면 빨리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녹는 게 융점이니까 융점이 높아야 돼요. 그리고 유독물질이 무거우면 장치 하중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벼워야 돼요. 따라서 비중이 작을 것. 무겁다는 게, 가볍다는 게 비중이거든요. 그래서 비중이 작아서 가벼워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열을 우리가 높은 열을 이용해서 소각하기 때문에 잘 안 부서져야 되겠죠. 그래서 내마모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열 충격에 강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들을 유독매체로 사용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유독매체가 모래가 되겠죠. 자, 그리고 문제 9번을 보겠습니다. 폐기물의 발생량 예측 방법 3가지를 쓰고 간단히 설명하시오 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 조건에서는 예측 방법 3가지를 쓰시오 그러면 방법만 쓰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처럼 간단하게 설명하시오 그러면 설명을 붙여줘야 돼요. 자, 그리고 예측 방법 3가지가 있으면 조사 방법 3가지도 적으라고 하겠죠. 그래서 조사 방법 3가지는 물질수지법, 직접개근법, 적재 차량 개수 분석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조사법도 있죠. 4가지가 조사 방법, 예측 방법은 다중회귀 모델, 동적모사 모델, 경량 모델 3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다중회귀 모델, 동적모사 모델, 경량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중회귀 모델은 하나의 수식으로 각 인자들이 효과를 총괄적으로 나타내어서 복잡한 시스템의 분석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쓰레기 발생량을 예측하는 방법으로서 가장 핵심적인 용어는 복잡한 시스템의 분석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다시 말해서 복잡한 시스템의 분석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다중회귀 모델이에요. 반면에 동적모사 모델이라는 것은 쓰레기 배출에 영향을 주는 모든 인자를 시간에 대한 함수로 나타낸 후 시간에 대한 함수로 각 영양 인자들 간의 상관관계를 수식화한 것이다. 따라서 각 영양 인자들 간의 상관관계를 수식화한 것은 동적모사 모델. 그리고 경량 모델은 폐기물 발생량 예측 방법 중에서 모든 인자를 시간에 대한 함수로 해서 모델화시켜서 예측하는 방법이 경량 모델. 따라서 예측 방법 3가지는 다중회귀 모델, 동적모사 모델, 경량 모델이 있고, 자, 그리고 조사 방법 3가지에서는 물질수지법, 직접개근법, 적재 차량 개수 분석법이 있다는 거. 자, 그리고 문제 10번을 보겠습니다. 소각로의 완전연소 조건 3T를 쓰시오 그랬어요. 3T라고 그랬으니까 T가 들어가는 3개죠. 자, 그러면 충분한 체류 시간, 타임, 그리고 충분한 난류, 티브런스, 그리고 적당한 온도, 템퍼런처. 그래서 3T의 조건 3가지는 충분한 체류 시간과 충분한 난류와 적당한 온도에 의해서 완전연소가 일어나는 거죠. 자, 그리고 1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1번에 보시면 차수막의 재료인 점토의 차수막 적합 조건을 쓰시오. 그러면
투수계수가 있고, 소승지수가 있고, 액성 한계가 있고, 점토 및 미사토 함량, 자갈 함유량, 직경이 5.0, 2.5cm 이상인 입자의 함유량,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먼저 투수계수를 보면 10의 마이너스 7성 cm/s 미만, 소승지수는 10% 이상 30% 미만, 액성 한계는 30% 이상, 점토 및 미사토 함량은 20% 이상, 자갈 함유량은 10% 미만, 그리고 직경이 2.5cm 이상인 입자의 함유량은 0%. 자, 여기서 소승지수라는 것은 액성 한계에서 소승 한계를 빼주는 값을 뜻하죠. 자, 그러면 액성 한계라는 것은 뭐냐면 수분의 함량이 기준치 이상이 됐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된 거죠? 액체가 되는 거죠, 점토가. 반면에 소승 한계라는 것은 뭐냐면, 자, 성형이 있는데 수분이 기준치 이하가 됐어요. 그러면 성형이 다 부서지겠죠. 그 상태를 소승 한계. 따라서 액성 한계에서 소승 한계를 빼주면 소승지수. 그래서 각각의 값들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1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퇴비화를 진행 단계에 따라 4단계로 구별하고 각 단계의 특징을 쓰시오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혐기성 매립지, 이제 우리가 매립지 4단계하고는 달라요. 지금 이 문제는 우리가 매립지에서 4단계라는 것은 1단계는 호기성 단계, 2단계는 비메탄 형성 단계, 그리고 3단계는 메탄 축적 단계, 4단계는 정상 현비 단계 이렇게 나타내는데 그 문제와 이 문제는 다릅니다. 자, 퇴비화를 진행 단계에 따라서 4단계, 퇴비화의 4단계를 뜻하는 거예요. 자, 제 1단계를 우리가 전처리 단계라고 하는데 선별 과정과 적절한 입도로 분쇄하는 과정, 그리고 제2단계는 발효 단계라고 하는데 호기성 및 현미성 공법을 이용해서 발효하는 단계, 제3단계는 양생 단계라고 하는데 안정화를 위해서 양생하는 단계, 제4단계라고 하는 것은 마무리 단계라고 해서 선별이나 분쇄 등을 통해서 입경을 균일하게 하는 단계. 자, 이렇게 4가지 단계를 우리가 퇴비화의 4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제1단계는 전처리 단계, 제2단계는 발효 단계, 제3단계는 양생 단계, 제4단계는 마무리 단계. 그래서 일단 우리가 공부를 했을 때는 자, 1단계가 전처리 단계, 2단계 발효 단계, 3단계 양생 단계, 4단계 마무리 단계라는 것을 먼저 외워놓고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달아주는 연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1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열분의 정의를 간단하게 기술하고 열분의 시 생성되는 기체상, 고체상, 액체상 물질을 각각 2가지씩 쓰시오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열분해라는 것은 뭐죠? 폐기물을 무산소 상태 또는 산소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고온으로 가열을 해서 고체나 액체나 기체의 연료를 생산해내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따라서 소각과 가장 큰 다른 점은 소각은 충분한 산소를 이용을 해서 연소를 시키는, 완전 연소를 시키는 것을 소각이라고 하겠죠. 따라서 소각은 발열 반응이고 반면에 우리가 연료를 회수하는 과정인 열분해 같은 경우에서는 흡열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정의를 보시면 폐기물을 무산소 또는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고온으로 가열해서 가스나 액체나 고체 등의 연료를 생산하는 공정을 우리가 열분해 공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고온 열분해와 저온 열분해 2가지가 있어요. 반면에 생성되는 물질은 기체상 물질과 액체상 물질과 고체상 물질이 있는데 기체는 수소, 메탄, 일산화탄소가 대표적이고요. 액체상 물질은 아세톤, 메탄올, 오일, 고체상 물질은 탄화물, 불활성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을 2가지씩 정도는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도 2가지씩 적으라고 나와 있는데 2가지씩은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1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4번에 보시면 다음은 설러지를 처리하는 공정도이다. 갈로의 공정을 쓰고 그 공정의 방법을 2가지 쓰시오 되어 있어요. 설러지를 처리하게 되면 가장 첫 번째 단계, 설러지를 처리하는 가장 첫 단계가 농축조죠. 자, 농축조에서 호기성 소화와 현기성 소화, 다시 말해서 설러지를 안정화시키는 소화조로 보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약품을 주입을 해요. 탈수성을 양화하기 위해서. 그 약품을 주입하는 조를 계량조죠. 그 다음에 탈수, 전처리, 그런 다음에 뭐를 하죠? 소각, 그리고 최종 처분, 최종 처분이 매립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갈로에 들어가 있는 공정은 소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소각의 방법을 2가지를 쓰시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소각 시설은
일반 소각시설이 있고 고온 소각시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두 가지를 적으라고 하면 일반 소각시설, 고온 소각시설이라고 적으시면 되고, 그리고 뭐 세 가지, 네 가지를 적으라면 이 외에도 가스화 시설을 포함하는 열분해 시설, 그리고 고온 용융 시설, 이 네 가지는 전부 다 소각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1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연소실의 열 발생률과 화격자의 연소 능력 부하를 간단하게 설명하시오. 공식을 이용해서 설명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연소실의 열 발생률은 킬로칼로리 퍼 미터의 삼성 아워예요. 그럼 여기서 킬로칼로리 퍼 아워라는 것은 뭐예요? 저위 발열량 곱하기 폐기물량. 그리고 미터의 삼성이라는 것은 연소실의 용적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분모의 단위가 미터의 삼성과 아워가 들어가 있으니까 연소실의 열 발생률은 미터의 삼성이 단위 최적이니까 단위 최적, 아워는 시간이니까 단위 면적, 단위 시간당, 그러니까 단위 최적과 단위 시간당 킬로칼로리라는 것은 뭐냐면 폐기물을 우리가 소각했을 때 발생되는 열량이죠. 따라서 폐기물의 발생 열량을 연소실의 열 발생률이라고 하는 거죠. 보시면 최적, 시간당 발생되는 열량. 반면에 화격자의 연소 능력을 보시게 되면 킬로그램 퍼 제곱미터 아워거든요. 킬로그램 퍼 아워라는 것은 소각하는 폐기물의 양, 제곱미터라는 것은 소각로의 면적이에요. 그래서 소각되는 폐기물의 양에서 화격자의 면적을 나눠주는데, 그러면 화격자의 연소 능력이라는 것은 보시다시피 단위 면적당, 그리고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뭐예요? 소각되는 폐기물의 양을 우리가 화격자의 연소 능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 두 가지 문제는 계산하는 문제로도 자주 나오잖아요. 그래서 연소실의 열 발생률이나 화격자의 연소 능력 같은 경우에서는 단위를 얼마만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문제를 쉽게 푸느냐, 어렵게 푸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를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문제죠. 자, 그리고 16번 문제를 보시면 건식 배연 타령 방법의 종류를 세 가지를 쓰고 건식법의 특징을 세 가지 쓰시오 되어 있어요. 건식 배연 타령 방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물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배연이라는 것은 우리가 연기 속으로 배출되는 탈황이라는 것은 황을 태워서 처리하는 방법. 따라서 우리가 배출가스, 연기 속으로 빠져나가는 배출가스 속에 있는 황을 태워서 처리하는 건식법의 종류 세 가지, 그리고 건식법의 특징을 적으라는 거죠. 그러면 석회석을 이용을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석회석을 이용하는 것은 건식법이나 섭식법 두 가지인데 건식법은 앞에 건식이라고 하나 붙여줘요. 그래서 건식 석회석주의법, 석회석이라는 게 CaCO3를 이용하는 거죠. CaCO3에 SO2를 흡수시켜서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활성탄이라는 합착제를 이용하는 활성탄 합착법, 그리고 활성산화망간법, 이런 세 가지는 전부 다 물을 사용하지 않는 건식법이에요. 자, 그럼 건식법의 특징은 뭐냐면 장치의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배출가스 온도의 저하가 이제 내려가는 거의 없다는 거죠. 왜? 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대용량 처리가 가능하죠. 반면에 섭식 같은 경우에서는 대용량 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소용량 처리를 하고 장치가 작아요. 왜 그러냐면 대용량이 되면 용량이 크면 물을 많이 뿌려줘야 되거든요. 섭식법은. 물을 많이 뿌려주면 뭐가 많이 나오죠? 폐수가 많이 나오죠. 그럼 폐수를 또 다시 처리를 해야 되니까 대용량으로 처리를 하기 위한 장치가 큰 것들은 건식. 반면에 소용량, 장치를 작게 만들어서 소용량으로 처리하는 것은 섭식.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배출가스도 마찬가지예요. 온도 변화가 심하다는 소리는 물을 사용하는 섭식에서는 온도 변화가 생기겠지만 건식에서는 온도 변화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1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연소 형태를 쓰시오. 자, 1번 코쿠스나 석탄 등이 고온 연소 시 고체 표면이 빨갛게 빛을 내면서 반응하는 연소로 화염이 없는 연소 형태. 1번에서 가장 핵심은 화염이 없는 연소. 화염이 뭐예요? 불꽃이죠. 불꽃이 없는 연소 형태가 1번. 그 다음 2번 장작이나 석탄, 중류 등의 열분해를 하여 발생한 전기와 함께 연소 초기에 불꽃을 내면서 반응하는 연소 형태. 자, 2번 같은 경우에서는 불꽃을 내면서 연소하는 형태. 1번은 불꽃이 없고 2번은 불꽃이 있는 상태에서 연소하는 형태. 자, 그리고 3번 화염으로부터 열을 받으면 가연성 전기가 발생하는 연소로서 휘발유나 등유,
알코올, 벤젠 등의 액체 연료 연소 형태. 그래서 액체 연료가 연소하는 형태인데 액체 연료 중에서는 휘발유. 우리가 경유하고 휘발유의 연소 형태가 달라요. 자, 그리고 4번에 나이트로글리세린의 연소의 형태. 나이트로글리세린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산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다는 거죠. 산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것은 외부로부터 산소를 공급을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도 될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산소가 충분하며 외부로부터 굳이 산소를 받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폭약 같은 경우에서는 외부에 있는 산소를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밀폐된 곳에서는 폭탄이 터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폭약의 재료로 주로 많이 쓰기 때문에 폭약의 재료는 산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들을 써야 되겠죠. 자, 따라서 1번에 화염이 없는 상태에서 연소하는 형태를 표면 연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화염이 있는 2번은 분해 연소. 그리고 액체 연료 중에서 휘발유가 연소하는 형태는 정발 연소. 자, 그리고 산소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외부의 산소를 공급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는 산소를 이용해서 분해하는, 우리가 연소하는 형태를 자기 연소 또는 내부 연소라고 이야기하죠. 보통 자기 스스로 연소한다고 해서 자기 연소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자, 그리고 1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소각의 장점과 단점을 각각 3가지씩 쓰시오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열분해를 하면서 소각과 열분해를 많이 비교해 봤잖아요. 소각 같은 경우에서는 충분한 산소를 이용해서 완전 연소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반면에 열분해 같은 경우에서는 산소가 거의 없거나 무산소 상태에서 고온으로 가열을 해서 연료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먼저 소각에서 장점을 보시면 폐기물에서 가장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완전히 태워버리니까. 자, 그리고 폐기물의 질량과 부피를 줄일 수 있죠. 그리고 매립에 소요되는 매립 넓이가 감소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폐기물이 줄어들기 때문에, 감량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매립에 소요되는 매립장의 넓이들이, 매립장의 넓이나 매립 넓이는 같죠. 매립장의 넓이가 감소하죠. 그만큼 많이 매립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반면에 단점에 보면 오염 물질이 발생하죠. 그 중에서도 온도가 높기 때문에 질소산화물의 발생이 많아져요. 질소산화물을 우리가 NOx라고 표기합니다. 자, 그리고 배기가스량이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황산화물 등의 유해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게 단점 중에 하나죠. 그래서 질소산화물도 많이 발생하고 유해가스도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배기가스량도 많고, 특히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염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를 우리가 소각하게 되면 또 다이옥신 같은 경우가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소각은 장점 아니면 단점의 거의 극과 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가장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면서 폐열을 회수해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반면에 대기 오염적인 측면에서는 소각이라는 게 오염 물질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히 안 좋은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렇지만은 우리가 매립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매립장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부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 처리 중에서 소각을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부피를 최소로 줄여서 매립하는 양을 최소로 매립해서 매립장을 오랫동안 사용하는 게 가장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문제는 여러분들 선배들이 시험을 친 다음에 제게 보내준 문제를 제가 재편성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을 치는 여러분들이 가장 정확하게 문제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복원을 해도 가장 정확하게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시험을 치고 댁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책으로 좀 맞춰보잖아요. 그때 복원을 해서 복원된 문제를 제게 보내주시면 제가 후배들을 가르치고 교재를 만들 때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을 복원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원된 문제를 어디로 보내주시느냐면 제가 사용하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돼요. 자, 제가 사용하는 메일은 kwe7002@mail.net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원을 해서 제게 보내주셔야지만이 제가 문제를 복원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